유럽을 뒤흔든 정복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의 고향 코르시카가 프랑스 땅이 된 기원이 2200년 전 로마의 꼼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원전 238년 로마가 보여준 이 강탈 행위는 지중해의 운명을 영구히 바꿨는데요. 1차 포에니 전쟁의 끝자락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인 겁니다. 나폴레옹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단순히 땅을 뺏은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자체를 뒤틀어버린 셈이지요. 이 전쟁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제 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시칠리아의 작은 항구 도시 메시나에서 시작됐거든요. 마메르틴이라 불리는 용병대가 이 도시를 점거하며 소동을 피운 게 화근이었습니다. 기원전 264년에 이 작은 사건이 지중해의 두 괴물 로마와 카르타고를 한자리에 불러냈는데요. 불씨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중해 전체를 태워버릴 대화제로 번진 거예요. 쉽게 말해 동네 싸움에 세계 최강대국 둘이 참전한 격이지요.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가통일한 육군 강국이었습니다. 반면 카르타고는 500년간 바다를 지배해온 상업제국이었지요. 두 국가의 차이는 농업국가와 상업제국의 정면 충돌이라는 점인데요. 현대식으로 보면 거대 제조기업과 글로벌 물류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맞붙은 셈입니다. 체급부터가 달랐거든요. 땅 위에서는 로마가 호랑이였지만 바다로 나가면 카르타고라는 거대한 상어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불리한 싸움이 성립이나 할까요? 그런데 로마의 상황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하는 전쟁인데 배가 단 한 척도 없었거든요. 적의 앞마당으로 가야 하는데 수영도 못하는 격이었던 거지요. 카르타고가 바다를 철저히 봉쇄하자 로마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육지에서 아무리 강해도 바다를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보급로가 끊긴 로마에게 시칠리아 상륙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로마는 포기 대신 복제를 선택합니다. 해안가에 난파된 카르타고의 최신형 5단 노선을 발견한 게 결정적이었지요. 로마인들은 이 배를 통째로 분해해서 구조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현대식 역설계의 시초인 겁니다. 단 60일 만에 100척을 찍어냈는데 이때 배의 부품마다 알파벳을 새겨 누구나 조립할 수 있게 만든 표준화 공법, 즉 모듈러 생산 방식을 이미 도입했던 겁니다. 최신형 아이폰의 설계를 단 한 번 보고 2달 만에 공장을 세워 똑같은 제품을 찍어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배는 만들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배를 움직일 노자비들이었지요. 카르타고의 노자비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숙련된 용병들이었는데요. 로마는 프로레타리우스라 불리는 무산계급 자유시민들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주주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애국심은 돈으로 움직이는 용병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배가 완성되기도 전 로마인들은 맨 땅 위에서 노 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흙바닥에 의자를 설치하고 구령에 맞춰 허공에 노를 저었지요. 카르타고인들이 이 광경을 봤다면 배를 잡고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비장함이 서려 있었는데요. 스파르타식 지옥 훈련이었지요. 실전 경험은 없었지만 반복된 훈련으로 몸에 익힌 리듬은 완벽했습니다. 바다가 아닌 모래 위에서 그들은 이미 해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나선 첫 해전에서 로마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리파리 제도 근처에서 집정관 스키피오가 적의 함정에 빠진 거죠. 전투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지휘관이 생포되는 굴욕을 겪었는데요.
기술은 흉내낼 수 있었어도 수백 년 쌓인 경험의 벽은 높았습니다. 첫 출근에 서버를 터뜨린 꼴이죠. 로마 해군의 첫 참패는 국가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로마는 과연 어떤 반전을 준비했을까요? 첫 패배의 충격에 빠진 로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인 항해수를 보완할 기막힌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거든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로마는 배 위에 거대한 회전식 갈고리 다리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적함에 구멍을 내며 고정시키는 코르부스, 즉 까마귀라 불린 병기였죠. 작동 원리는 단순하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적선이 가까이 오면 다리를 떨어뜨려 배를 강제로 연결한 뒤 로마의 정예 보병들을 바로 투입하는 방식인데요. 해전을 강점인 육전으로 강제 변환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 해상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육탄전을 벌이는 기괴한 전술이 탄생한 셈입니다. 기원전 260년, 드디어 밀라이 해안에서 두 함대가 다시 마주칩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의 조잡한 배들을 보며 비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가이우스 두일리우스가 이끄는 로마 함대는 코르부스를 내리꽂으며 카르타고의 숙련된 항해수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 최강이었던 카르타고 해군이 로마의 초보 해군에게 처참하게 괴멸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 마치 복싱 경기 중에 갑자기 상대가 유도 기술로 나를 바닥에 꽂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칙급 기술에 당해버린 거예요. 밀라이에서의 승리 이후 로마는 해군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지중해의 패권이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시칠리아 전선은 늪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엄청난 자금과 인력만 쏟아붓는 지루한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로마 원로원은 깨달았습니다. 시칠리아라는 변두리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인 아프리카 본토를 쳐야만 이 전쟁이 끝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쟁은 이제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누가 먼저 파산하느냐를 겨루는 거대한 경제적 소모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56년, 로마는 아프리카 원정을 위해 사상 최대의 함대를 띄웁니다. 바로 에크노무스 곳에서 벌어진 거대 함대 간의 대결인데요. 숫자로 보시죠. 로마 함대 330척과 카르타고 함대 350척이 맞붙었습니다. 동원된 인원만 약 30만 명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였죠. 이건 오늘날의 현대전 기준으로 봐도 입이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웬만한 중대형 도시의 인구 전체가 바다 한가운데 모여 목숨을 걸고 싸운 셈이거든요. 바다가 배들로 꽉 차서 물결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을 겁니다. 지중해의 모든 젊은이가 이곳에 집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투가 시작되자 로마는 독특한 쐐기형 진영을 선보였습니다. 거대한 삼각형 모양으로 적의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려는 저돌적인 전술이었는데요. 카르타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연한 기동력을 살려 로마의 측면을 포위하는 전술로 맞섰습니다. 바다 위에서 거대한 체스 경기가 벌어지는 듯한 긴장감이었지요. 하지만 로마의 코르부스는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적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온 배들을 하나하나 낚아채며 힘의 균형을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 로마의 우직한 돌파력이 카르타고의 정교한 기동을 압도했습니다. 역사적인 승리로 아프리카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드디어 로마 군단이 아프리카 본토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500년 해상 제국의 안방이 난생 처음 육군 강국 로마에게 유린당하기 시작한 거죠. 카르타고 시민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카르타고 정부는 패닉에 빠졌는데요. 로마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며 카르타고 본토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승리에 취한 로마가 간과한 카르타고의 마지막 자존심. 바로 돈이 아닌 사람의 문제였거든요. 로마의 지휘관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항복 조건을 내밀었는데요. 이게 큰 화근이 됐습니다. 가혹한 조건은 오히려 카르타고인들의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웠거든요. 항복해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분노가 제국을 뒤덮은 거지요. 상대방의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다 오히려 자기 목에 칼을 들이밀게 된 격입니다. 레굴루스의 오만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지요. 벼랑 끝에 몰린 카르타고는 이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최후의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카르타고의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스파르타 출신의 용병대장 크산티포스였는데요. 그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크산티포스는 무너져가던 카르타고 군대를 단숨에 정예병으로 개조했습니다. 특히 카르타고의 강점인 기병과 코끼리를 활용한 새로운 전술을 이식했지요. 단순히 지휘만 한 게 아니라 군대 시스템 자체를 밑바닥부터 다시 설계한 거예요. 고장난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고 튜닝까지 마친 스포츠카처럼 말입니다. 이제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던 로마 군단 앞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괴물 같은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원전 255년 바그라다스 강가로 가보시죠. 크산티포스가 지휘하는 카르타고 군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로마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로마 보병대는 괴멸 수준의 타격을 입었는데요. 스파르타식 전술로 무장한 기병과 코끼리 부대가 로마의 철벽 방진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긴 거예요. 심지어 오만했던 지휘관 레굴루스까지 생포되고 맙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육군 신화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이지요. 로마는 즉시 구조 함대를 급파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 고립된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바다를 건넌 건데요. 구조에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도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마는 이를 승리를 가장한 후퇴로 포장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정복이라는 거대한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로마의 기록대로 이게 영광스러운 탈출이었을까요? 반대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사실상 로마가 지중해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직전의 비명이었다는 분석 말입니다. 포로가 된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의 사절이 되어 다시 로마 땅을 밟습니다. 평화 협상을 성사시키라는 특명을 받고 말이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레굴루스는 오히려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며 로마의 이익을 위해 항전을 독려한 거예요. 결국 그는 약속대로 카르타고로 돌아가 처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로마 특유의 지독한 신의와 명예심이 빚어낸 비극인 셈이지요. 구조 함대가 로마로 돌아오던 그날 밤, 지중해는 인간의 노력을 비웃듯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왔습니다. 함대의 90%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해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수만 명의 베테랑 병사와 노자비들이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고 만 거예요. 거대한 도박판에서 올인한 칩을 파도가 한꺼번에 쓸어간 것과 같습니다. 로마라는 국가는 이제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참사의 원인이 자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범인은 바로 로마를 승리로 이끌었던 비밀병기 코르부스였습니다. 무거운 갈고리 다리가 배의 균형을 무너뜨린 거죠. 배 앞부분에 설치된 이 거대한 장치가 폭풍우 속에서 함선의 복원력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으로 작용한 거예요. 쉽게 말해 최신형 스마트폰의 배터리 결함이 폭발을 부른 것과 비슷합니다.
혁신이 독이 되어 돌아온 이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로마인들은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승리를 주었던 도구가 이제는 동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었으니까요. 로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고를 쥐어짜 두 번째 대규모 함대를 다시 건조했는데요. 하지만 기원전 253년, 자연은 또다시 로마의 뺨을 때립니다. 또 다른 폭풍으로 150척을 추가로 잃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늘이 로마의 바다 진출을 막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만약 여러분이 로마 원로원의 투자자라면 이 시점에서 손실을 확정짓는 손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를 믿고 전 재산을 거는 물타기를 하시겠습니까? 리스크 관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이거든요. 반복되는 재난은 로마의 인적 자원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고갈되면서 국가 시스템 자체가 멈출 위기에 처한 거예요. 2026년 현재의 시각으로 봐도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국가적 파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연이은 참사로 로마의 국고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함대를 만들 나무도 노를 저을 사람도 그들을 먹일 돈도 없었거든요. 세금 인상도 이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가정이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었고 남은 재산마저 세금으로 뺏긴 상태였죠. 원로원은 전쟁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경제적 파탄이 군사적 패배보다 더 무섭게 로마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셈입니다. 돈이 떨어진 로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시칠리아의 요충지 아그리겐툼을 점령한 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주민 2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노예시장에 팔아치웠거든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현금화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한 거예요. 2026년 오늘날의 도덕적 잣대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냉혹한 자본 조달 방식이었던 셈이지요. 전쟁은 이제 정의나 명분이 아니라 누가 더 잔인하게 자원을 긁어 모으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그리겐툼의 주민들을 팔아 마련한 현금은 즉시 시칠리아 서부의 요새 릴리바에움 공략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철벽 방어 앞에 로마의 공세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거든요. 2026년 현재의 시각으로 봐도 이건 수익률 제로의 무모한 투자였던 셈이지요. 쉽게 말하면 밑빠진 독에 금화를 쏟아붓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고 로마의 자금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기원전 249년 로마의 집정관 푸블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풀케르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런데 전투 직전 로마인들이 신성시하던 점괘용 닭들이 모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아주 불길한 징조였는데요. 풀케르는 격분했습니다. 먹기 싫다면 마시기라도 해라 라며 닭들을 바다에 처박아 버린 거예요. 데이터와 시스템 대신 오만함이 지휘봉을 잡은 순간이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드레파나 해전에서 로마 해군은 카르타고의 노련한 기동에 말려들어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드레파나에서의 패배에 이어 또 다른 폭풍우까지 겹치자 로마 원로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해군을 사실상 해체하기로 한 거죠. 배를 만들 나무도 노를 저을 시민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전쟁의 중심은 다시 육군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는 다시 카르타고의 앞마당이 된 셈인데요. 이대로 간다면 3년 후에는 로마라는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집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카르타고 내부에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주 귀족파가 득세하며 해군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린 거예요. 전쟁 중인데도 비용 절감을 외치며 함대를 방치한 거지요.
이건 마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경쟁자가 망해간다고 R&D 투자를 영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카르타고의 배들은 항구에 묶인 채 썩어갔고 숙련된 노자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스스로 승리의 도구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함대가 멈춰선 사이 시칠리아 전선에 한 남자가 투입됩니다. 바로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하밀카르 바르카였지요. 그는 정면 승부 대신 게릴라전을 선택했습니다. 로마군의 보급로를 쉴 새 없이 두들기며 괴롭혔는데요. 마치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의 틈새를 공략해 진을 빼놓는 마케팅 전술 같았습니다. 로마는 하밀카르를 잡기 위해 수만 명을 투입했지만 그는 번개처럼 나타났다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다시 끝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이었지요. 로마는 이미 국고가 바닥나 더 이상 쥐어짤 세금조차 없었습니다. 카르타고 역시 배상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처지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1%도 남지 않은 스마트폰 2대가 서로를 꺼뜨리려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 로마는 역사에 남을 최후의 도박을 준비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경제적 혁신이었죠. 잠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망하기 직전인데 세금도 못 걷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 원로원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부유한 시민들에게 돈을 빌려 함대를 만들되 승리 후 배상금으로 원금의 파격적인 수익을 얹어주는 일종의 고수익 정크본드를 발행한 셈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크라우드 펀딩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승리하면 카르타고에서 받을 전리품으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시민들은 국가의 승리에 자신의 전 재산을 베팅했습니다. 시민들의 헌신으로 200척의 신형 함대가 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함선을 침몰시켰던 코르부스를 과감히 떼어냈거든요. 대신 순수한 기동력과 속도에 올인했습니다. 불필요한 옵션을 다 빼고 엔진 성능에만 집중한 2026년형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든 셈이지요. 로마는 이제 바다 위에서도 카르타고를 압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3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최후의 함대가 지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00척의 함대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일 심장, 즉 노자비들이 문제였는데요. 로마는 이번에도 상식을 파괴하는 선택을 합니다. 영하의 기온이 감도는 겨울바다에서 쉼없이 노를 젓는 피나는 비밀 훈련에 돌입한 거예요. 이건 마치 올림픽 결승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 전체가 외부와 단절된 채 지옥 훈련을 소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거든요. 로마가 칼을 가는 동안 카르타고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로마가 다시 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급조된 함대를 꾸렸지만 그 속엔 숙련된 군인이 아니라 보급품을 나르던 짐꾼들이 가득했는데요. 쉽게 말해 결승전 당일에 주전 선수가 아닌 매점 아르바이트생들을 급하게 유니폼만 입혀 경기장에 내보낸 셈인 거죠. 전쟁은 이미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운명의 날인 기원전 241년 3월 10일입니다. 로마 함대는 에가테스 제도 뒤편에 숨어 카르타고의 보급선단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보급품 무게 때문에 둔해진 카르타고 배들은 로마의 날렵한 기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마치 과적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카의 추격전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는 이제 바다의 주인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카르타고 함대 중 120척이 납포되거나 침몰하며 사실상 해상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지중해를 500년 동안 지배했던 거대 기업의 본사 데이터 센터가 단 하룻밤 사이에 불타 없어진 격인데요. 23년을 끌어온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승전보가 울리자 카르타고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은 패배의 책임을 지기 싫어 서로 눈치만 보기 바빴는데요. 결국 그들은 시칠리아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영웅 하밀카르 바르카에게 모든 협상권을 떠넘겨버립니다. 부도 직전의 회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공장장에게 몰아준 셈이지요. 하지만 하밀카르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패배의 문서에 적히는 것을 거부하며 부하인 게스코를 대신 협상 테이블로 보냈거든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훗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전쟁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화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포기하고 10년 동안 은 3,200달란트, 즉 83톤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기로 했는데요. 이 83톤의 은은 카르타고라는 거대 상선이 엔진과 돛을 모두 떼어 로마에 상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의도였지요. 로마는 이제 지중해의 유일한 질서가 됐습니다. 로마는 들어온 전리품으로 시민들에게 빌린 국채를 모두 갚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대박을 터뜨리며 국가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가 승리에 취해 보여준 비열한 기회주의가 카르타고의 심장에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는 사실인데요. 이 평화는 사실 더 큰 폭풍을 부르는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23년의 전쟁이 끝났지만 카르타고 앞에는 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바칠은 83톤을 긁어 모으느라 정작 나라를 지킨 용병들에게 줄 돈이 바닥났거든요. 결국 수만 명의 용병이 총부리를 카르타고 본사로 돌렸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 밀린 파견직 직원들이 단체로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파괴하기 시작한 셈이지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카르타고가 내부 반란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로마는 아주 비열한 카드를 꺼냅니다. BC 238년 조약에도 없던 코르시카와 사르데냐를 무력으로 강탈한 거예요. 항의하는 카르타고에게 오히려 전쟁을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나폴레옹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로마의 이 비열한 강탈이 2000년 뒤 프랑스 정복자의 고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옆집에 불이 나자 땅 문서를 훔쳐간 꼴이나 다름없지요. 로마의 배신에 하밀카르 바르카의 가슴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무너진 조국 대신 스페인이라는 미개 척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본사가 망해가자 해외 지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곳의 풍부한 은광은 로마에 바칠 배상금을 갚고도 남을 노다지였습니다. 스페인 원정을 앞두고 하밀카르는 9세의 어린 아들 한니발을 신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알 신 앞에서 평생 로마의 적이 되겠다고 맹세하게 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한 가문의 운명을 건 저주였습니다. 조기 교육이 한 인간을 무시무시한 복수자로 길러낸 셈이지요. 하밀카르는 스페인의 카르타고 노바, 즉 신카르타고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로마가 가져간 배상금을 단숨에 메우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였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회사가 신사업 대박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복귀한 격입니다. 로마는 이제 카르타고를 만만한 패전국으로 봐서는 안 됐습니다. 그동안 로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동쪽 일리리아 해적들과 싸우느라 서쪽에서 자라나는 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선택했다고 믿으시나요?
놀랍게도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로마는 평화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전선에 정신이 팔려 서쪽을 볼 여력이 없었을 뿐이거든요. 동네 작은 도둑 잡느라 담벼락 넘어 호랑이가 크는 걸 방치한 꼴입니다. 하밀카르가 전사하자 드디어 26세의 젊은 사자 한니발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심과 로마의 전술을 모두 흡수한 완벽한 괴물이었습니다. 준비된 후계자가 경영권을 승계하자 회사의 체질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제 카르타고는 더 이상 수비만 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시 사군툼을 공격하며 정면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로마는 즉시 선전포고를 날렸고 지중해는 다시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죠. 1차 포에니 전쟁은 끝이 아니라 더 잔혹한 2라운드를 위한 전반전이었을 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소송전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하밀카르의 스페인 전략을 경제적으로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본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회사 상장이었거든요. 이곳의 메커니즘은 명확했습니다. 스페인의 풍부한 은광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은은 로마에 바칠 83톤의 배상금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파산 직전의 기업이 신사업 대박으로 시가총액을 회복한 셈이지요. 로마는 은 83톤만 받으면 카르타고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하밀카르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로마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동쪽의 일리리아 해적 소탕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전략적 오판인 거예요. 당장 눈앞에 모기떼를 잡느라 담장 너머에서 굶주린 사자가 몸집을 불리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로마 원로원은 카르타고를 이미 망한 회사로 취급했거든요. 이런 안일함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밀카르가 갑작스럽게 전사하자 스페인의 경영권은 26세의 젊은 아들 한니발에게 넘어갑니다. 준비된 후계자의 등장이었지요. 그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풍부한 자금력에 로마의 유연한 전술까지 완벽하게 학습한 최첨단 지휘관이었거든요. 증오라는 연료를 가장 효율적인 전쟁 기계로 바꾼 거예요. 이제 카르타고 군대는 1차 전쟁 때의 오합지졸 용병단이 아닙니다. 바르카 가문의 사병이자 정의 타격대로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시 사군툼을 정조준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로마를 링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는데요. 로마는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비웃듯 공격을 멈추지 않았지요. 결국 로마 사절단이 카르타고 원로원에서 옷자락을 털며 전쟁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판을 짜는 능력이 소름 돋을 정도예요. 역사상 가장 잔혹한 2라운드의 종이 울린 순간입니다. 잠깐 여기서 본질을 짚어봅시다. 왜 1차 전쟁에서 로마가 결국 이겼을까요? 그건 바로 시민이 주주인 국가라는 독특한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전시국채라는 혁신이 핵심입니다. 국가가 망하기 직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어 함대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국가의 미래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카르타고는 돈으로 산 용병의 힘으로 싸웠지만 로마는 지분을 가진 시민들의 헌신으로 버텼습니다. 기술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시스템의 차이인 거예요. 한니발은 로마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택합니다. 바로 해발 3,000m가 넘는 눈 덮인 알프스를 넘기로 한 것이지요. 군사 기술적으로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로마의 해상 봉쇄를 무력화하는 유일한 우회로였습니다. 보급로가 끊길 위험을 감수하고 적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수만 명의 목숨을 건 도박을 던진 거예요. 이 무모한 기동력이 로마 보병의 신화를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마가 1차 전쟁 직후 코르시카를 강탈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비열한 꼼수가 결국 한니발이라는 괴물을 폭주하게 만든 명분이 되었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어긴 대가인 셈이죠. 상대를 완전히 밟아놓으려던 로마의 탐욕이 오히려 카르타고인들의 생존 본능을 깨웠거든요. 쉽게 말해 분도 낚이려다 집 한 채를 통째로 태워먹을 화근을 직접 키운 겁니다. 정치는 비열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1차 전쟁이 시칠리아라는 이권을 둔 다툼이었다면 2차 전쟁은 누가 먼저 멸망하느냐를 가리는 생존 게임이거든요. 체급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카르타고는 스페인의 은광이라는 든든한 엔진을 장착했고 로마는 이탈리아 전체의 인적 자원이라는 거대한 배터리를 가졌습니다. 지중해 판 무한 소모전의 서막이 오른 거지요. 과연 이 미친 대결의 끝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서 있게 될까요? 역사는 이제껏 보지 못한 가장 잔인한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23년 동안 쉼없이 돌아가던 거대한 전쟁의 엔진이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전이 아니거든요. 지중해 전체가 전쟁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돌아가던 거대한 공장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주문서가 사라진 겁니다. 공급망은 요동칩니다. 군수 물자를 대던 수만 개의 영세 농장과 대장간들이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게 된 셈이지요. 쉽게 말하면 최대 고객사가 증발한 상황인 거예요. 이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승전보가 울린 로마의 거리는 환호로 가득했지만 영원 로원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사람 문제였는데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수만 명의 베테랑 병사들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20년 넘게 칼만 휘둘렀던 숙련된 전쟁 기술자들입니다. 사회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고경력 은퇴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린 격인데요. 농지는 이미 황폐해졌고 도시의 인프라는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훗날 로마를 뒤흔들 사회 불안의 씨앗이 된 겁니다. 반면 패전국 카르타고의 상황은 처참함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루타티우스 조약으로 지불해야 할 은 83톤 때문이죠. 이 액수는 카르타고라는 거대 상선의 엔진을 통째로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현금이 마르자 국가 시스템이 멈춰버린 거예요. 피가 마르는 현금 흐름인 거죠. 실제로 고대 경제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도의 배상금은 당시 카르타고 연간 가용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로마 시민들의 식탁 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시칠리아라는 지중해의 빵바구니를 손에 넣었거든요. 이탈리아 반도의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농사짓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에서 값싼 곡물이 무한정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식량 안보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자영농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도시 빈민들에게는 축복이었죠. 국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배급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을 확보한 셈이니까요. 로마는 이제 먹을 걱정 없는 제국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라운 파급 효과는 바로 로마의 금융혁신입니다. 전시 국채의 성공이 가져온 결과인데요. 국가에 투자한 시민들이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본이 돈을 번다는 개념이 로마인들의 뇌리에 박혔거든요. 투자 심리가 폭발한 겁니다. 오늘날의 주식시장과 매우 흡사한 구조입니다. 국가의 승리가 곧 나의 이익이라는 일체감이 형성되면서 로마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형 제국으로 거듭난 거죠. 이 경제적 결속력이야말로 로마가 가진 진짜 비밀병기였습니다. 혹시 평소 쓰던 투박한 물건을 버리고 갑자기 명품의 매력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강렬한 느낌 아시죠? 로마가 딱 그랬습니다. 시칠리아를 점령하면서 그곳에 꽃피었던 그리스 문화를 통째로 수입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투박한 실용주의에 세련된 예술이 더해진 겁니다. 문화적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거친 전사들이 그리스 철학을 논하고 예술을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로마라는 국가의 소프트웨어가 통째로 업그레이드된 사건입니다. 지중해의 표준 문화가 로마의 이름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거죠. 전쟁이 끝나자 바다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거대한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독점이 깨지자 물류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거든요. 로마의 해군력이 이제는 해적 소탕과 무역로 보호에 투입되었습니다. 리스크가 줄어드니 자본이 바다로 몰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요. 새로운 부의 계급이 탄생합니다. 땅을 가진 귀족이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상인들이 로마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지중해 판대항의 시대가 2200년 전에 이미 열린 겁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시스템을 혁신하고 시민의 헌신을 이끌어낸 국가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증명한 사건이지요. 로마는 이 전쟁을 통해 바다를 배웠고 금융을 깨달았으며 제국을 운영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그들의 집요함이 무서운 거예요. 혁신은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2026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로마가 보여준 그 유연한 집념일지 모릅니다. 판이 바뀔 때 주저하지 않고 배의 구조를 바꿨던 그 결단력 말이지요. 지중해의 파도는 잠잠해졌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이제 더 거대한 폭풍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로마가 버틸 수 있었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2026년 현재의 경영학 관점으로 보면 이건 인적 자본의 질적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로마 군단은 전원이 정규직 주주였습니다.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직접 칼을 든 자유 시민들이었거든요. 반면 카르타고는 국방을 고액연봉 외주업체에 맡긴 셈이죠. 돈이 끊기면 언제든 퇴사할 준비가 된 용병들과 내 집이 타버릴까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투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가 수십 번의 참패를 겪고도 좀비처럼 다시 일어난 근본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경영진의 마인드셋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카르타고의 실권자 한노는 당장 이번 분기 영업이익에만 집착했거든요. 해군 유지비가 아깝다며 함대를 방치한 게 대표적이지요. 눈앞의 비용 절감이 가져올 파멸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로마 원로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국가 존속이라는 장기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 200척의 함대를 새로 뽑아냈습니다. 단기 실적에 매몰된 CEO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단한 이사진의 대결.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던 게 아닐까요? 공급망 측면에서도 로마의 우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동맹국들을 파트너사로 대우하며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거든요. 피를 나눈 형제까진 아니더라도 로마가 이겨야 우리도 돈을 번다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한 거예요. 반면 카르타고의 속주들은 그저 수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본사가 위기에 처하자마자 대리점들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카르타고는 나 홀로 성장하는 독점 모델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물들이 싸우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손 놓고 있었을까요? 2026년 오늘날의 국제정세처럼 주변국들의 셈법도 아주 복잡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팝콘을 먹으며 중립을 지켰습니다. 두 괴물이 서로 힘을 빼는 게 본인들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시라쿠사 같은 중간 규모의 도시국가들은 줄타기의 달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니 지는 쪽을 은밀히 돕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엔 이기는 쪽에 붙는 눈치 게임을 벌인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양자 대결이 아니라 지중해라는 거대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다국적 이해관계의 충돌이었던 셈이지요. 로마는 기술적으로는 후발주자였지만 학습 속도는 광속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배를 주워다 베끼던 카피캣이 어느새 시장의 표준을 바꿨으니까요. 이건 마치 구형 OS를 고집하던 오리지널 기업이 매달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는 신생 IT 기업에 추월당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는 실패할 때마다 소스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폭풍의 배가 뒤집히자 무거운 코르부스를 과감히 삭제하고 대신 선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단행했거든요. 전통이라는 이름의 매너리즘에 빠진 카르타고와 달리 로마는 생존을 위해 매일 스스로를 혁신하는 애자일 조직이었던 겁니다.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두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패배한 지휘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포 정치를 선택했거든요. 책임을 묻는 데만 급급하니
현장 지휘관들은 도전적인 전략보다는 욕먹지 않을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실이 났을 때 자책하며 패닉에 빠지시나요? 아니면 왜 실패했는지 데이터를 분석하시나요? 로마는 후자였습니다. 패전한 장군이라도 비겁하지 않았다면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실패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로 축적한 거죠.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로마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을 실험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은 83톤이라는 막대한 배상금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4조 원이 넘는 거액이 로마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당시 로마의 1년 예산을 몇 배나 뛰어넘는 유동성의 파도가 몰려온 것이죠. 로마는 이 돈으로 전시국채를 상환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샀습니다. 국가가 약속을 지키자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반면 카르타고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용병들에게 줄 월급조차 마르자 나라를 지키던 칼날이 거꾸로 본사를 겨누는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현금 흐름이 막힌 대기업이 겪는 전형적인 부도 위기였지요. 결국 1차 전쟁의 종결은 단순히 영토의 변화가 아니라 지중해의 자본 패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밀카르 바르카는 본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페인이라는 미개척지에 거대 지사를 설립했거든요. 이곳은 본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채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스페인의 풍부한 은광은 로마에 바칠 배상금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을 냈는데요. 로마가 승리에 취해 안주하는 동안 하밀카르는 이곳에서 로마의 전술을 연구하고 더 강력한 신병기를 육성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2차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은 로마의 앞마당이 아니라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먼 서쪽 지사에서 이미 잉태되고 있었던 겁니다. 23년이라는 긴 소모전이 끝난 뒤 지중해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단순히 로마가 이겼다는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버텼냐는 겁니다. 로마는 7차례나 함대를 잃고도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끈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백신과 같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쌓고 시스템을 보완하며 체질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로마 군단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습형 AI처럼 움직였던 셈이지요. 카르타고가 노련한 개인의 능력에 의존했다면 로마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자본의 대결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훗날 천년 제국의 기초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국가의 금고가 텅 비었을 때 로마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인데요. 그들은 세금을 내는 대신 국가에 투자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엔젤 투자가 벌어진 거예요.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돌려받는다는 확신이 이 위험한 도박을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바꿨습니다. 자본이 국가의 운명과 완전히 동기화된 거죠. 이건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경제적 합리성이었습니다. 국가가 망하면 내 자산도 없어진다는 절박함이 함대 200척을 띄우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로마는 승리 이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약에도 없던 코르시카를 무력으로 빼앗으며 카르타고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거든요.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상대를 완전한 적으로 만든 거지요. 이건 마치 잘 돌아가는 기계에 스스로 모래를 뿌린 격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나 경영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 항상 최선의 이익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로마의 비열한 꼼수는 하밀카르의 가슴에 복수의 불을 지폈고 그 불길은 훗날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적 교훈을 잊은 오만한 선택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로마가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카르타고는 스페인이라는 신대륙에서 재기를 꿈꿨습니다. 하밀카르의 경영 전략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인데요. 본사가 망해가자 핵심 인재들을 데리고 스피노프 기업을 차린 셈이지요. 스페인 은광의 생산력은 카르타고 본사의 연간 수익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새로운 리스크가 보입니다. 패배한 경쟁자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감시망 밖에서 수익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로마는 영토 확장에만 집중하느라 카르타고의 현금 흐름이 회복되는 걸 방치했습니다. 이건 마치 경쟁사의 파산을 확신했는데 그들이 조용히 차세대 먹거리를 독점해버린 상황과 같습니다. 결국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자 전쟁의 주도권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1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에게 단순한 영토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소모전을 통해 세계 경영의 매뉴얼을 습득했거든요. 바다를 모르던 농경 국가가 지중해라는 거대 플랫폼의 운영 체제를 교체한 사건입니다. 로마가 획득한 진짜 전리품은 은 83톤이 아니라 위기를 혁신으로 전환하는 조직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거친 파도를 견뎌낸 배만이 더 깊은 대양으로 나갈 자격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로마의 이 선택은 유효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가 바로 가장 강력한 커널을 설계할 기회라는 거죠. 지중해의 거인은 이제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그 숨결 속에는 이미 다음 세기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